2024년까지만 해도 삼성 니네 HBM에서 끝난 거 아니야? 물론 이제 SK하이닉스에 밀려서 2등 달리고 있었지만 SK하이닉스를 못 잡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올해 하반기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골드만삭스하고 모건스탠리에서 보고서를 보게 되면 골드만삭스는 15만 원, 모건스탠리는 17만 원, 심지어 내년에 강세장이 전개될 경우에 20만 원까지. 네, 반갑습니다. 전 경제원탑에서 매달 10일마다 무료 특강을 하고 있는 조진표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국내외 증시 상황과 내년 상반기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 들어서 국내 증시가 4,000포인트를 넘어서 레벨업을 실현했었던 코스피가 지난 11월 달 그리고 12월 들어오면서 단기 급등에 대한 어떤 부담이라든지 아니면 AI 버블 논쟁, 또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최근 한 달 넘도록 상당히 조정을 좀 겪고 있거든요. 근데 대형주 중심의 순환매가 조금씩 나타나고는 있지만 확실한 어떤 주도 섹터가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물론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든지 또는 정부의 강력한 시장 부양 의지 때문에 기대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기대감만큼 폭발적인 어떤 상승 모멘텀은 아직 좀 부족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변동성을 키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로 현재는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증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주라든지 반도체 섹터 쪽에서 어떤 강세가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같은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등락이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았고요.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그래도 성장 동력은 좀 유효하다 이런 평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6년 내년 코스피 지수를 바라보고 있는 대부분의 증권사들의 어떤 전망을 보게 되면 4,900포인트에서 한 5,500포인트까지 열려있다라고 하는 낙관론이 굉장히 우세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눌림목 구간에서는 매수 기회로 보는 그런 시각이 좀 현재는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다만 2026년에 한국 경제가요, 2025년보다는 나은 성장세를 보일 거지만 대외 여건 변화에는 굉장히 민감한 어떤 그 성장 동력이 전개가 돼서 그로 인한 하방 위험이 잠재적으로 좀 존재하는 그런 시장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리스크보다는 기회가 좀 많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크게 리스크적인 부분들은 구조조정이 아직 다 안 끝났고 거기에 환율 변동성이라든지 또는 수출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발목을 좀 잡을 것 같고요. 긍정적인 부분은 내수시장의 어떤 회복,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거기에 정부의 정책 효과 굉장히 클 것 같고요. 이 두 가지 정도가 긍정적인 시각을 보고 있는 사안이고, 시장 금리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정책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그 선반영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있지만요. 미국채 발행 증가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인하폭이 완전히 현재는 따라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런데 글로벌 유동성 확대 같은 부분들은 계속 될 거니까 자산 가격 랠리를 뒷받침한 어떤 강력한 90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2026년 중반을 기점으로 해서 금리 사이클 변화가 그러니까 종료가 될 예정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2026년 상반기 전략은 유동성 장세를 활용한 어떤 초점을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금리가 환율 변동성에 따른 어떤 제약 속에서 최대 현재로서는 2번 정도 이제 금리 인하가 전망이 되잖아요. 사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녹화하는 날이 12월 17일이거든요. 근데 어제 그동안에 미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가지고 고용 데이터 발표가 좀 늦어진 게 어제 한꺼번에 발표가 됐는데요. 고용 데이터는 별로 안 좋은 데이터가 나왔어요. 또 고용 데이터뿐만 아니라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4.6%까지 폭등을 했거든요. 고용 데이터가 안 좋게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내년에 한 번 내지는 2번보다 좀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더 녹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 현재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시장에서는 2번 내지는 3번 정도 할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벌써 1번 정도 하면 괜찮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서 시장과 연준 간의 어떤 그 괴리는 좀 좁혀야 되는 그런 상황이 현재는 펼쳐지고 있고요. 재정 확대라든지 점진적인 어떤 통화 완화 기조를 물론 이제 환율에 대한 어떤 금리를 통해서 명시를 좀 하고 있지만 환율 변동성 확대라든지 금융의 불균형,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든지 가계부채 같은 제약적인 요인들, 또 특히 원달러 환율이 지금 굉장히 많이 폭등했거든요. 이렇게 이제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 난항은 좀 예상이 되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현재 1,480원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데 2026년 원달러 환율의 적정 수준은 한 1,350원 정도 이렇게 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관리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새로운 어떤 정치적인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겠지만 시장은 기존의 이제 갈등에 적응하는 어떤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을까. 국내의 정치적 이슈뿐만 아니라 보호무역 강화 같은 글로벌 공급망 부담 증가할 수 있는 이러한 국제적인 정치 관계도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거시적인 변수 함께 고려하면서 투자 결정 내리는 좀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과 경기 연착륙에 대한 가능성으로 투자 심리는 점차 이제 회복이 되겠죠. 하지만 묻지마 투자보다는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성장 스토리를 겸비한 종목으로 쏠림 현상이 심화될 거고요. 특히 이제 AI라든지 또는 반도체라든지 또 로봇, 바이오 같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분야라든지 친환경 에너지 산업은 지속적인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연준이 올해 3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내년 금리 정책 방향성과 글로벌 주식시장에 어떤 신호를 주고 있나요? 연준이 이번 12월 달에 FOMC에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면서 현재 연 한 4.75% 정도 됐거든요. 올해 7월 달, 그리고 9월 달, 그리고 이제 벌써 3번째 인하를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3번째 인하를 하게 된 사실 이 행간에 숨겨진 연준의 진짜 속내를 좀 읽어야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번 인하의 핵심은 연준의 정책 기조가 마침내 경기 방어로 전환됐다라는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인정하는 첫 번째 신호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2번의 금리 인하는 사실 인플레이션이 겨우 잡히는 걸 확인하고 마지못해 내린 어떻게 보면 보험성 인하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보험성 인하에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의 발언을 보게 되면 과도한 긴축기 고용시장과 선물 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고려하는 시점이 됐다라는 발언을 굉장히 수차례 반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괴물은 좀 잡혔다. 그동안 매를 너무 세게 맞아서 비틀거리고 있는 경기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즉 물가 안정에서 경기 부양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명백한 시그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2026년 금리정책 방향성과 인하의 전망은 어떨까요?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는 2026년 최소 한 번에서 최대한 3번까지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연준 안에서도 2026년 말 기준금리 전망치가 이제 점도표상에 보게 되면 올해보다는 2026년에 한 번 정도 인하하는 그런 수준으로 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 연준이 단순히 일시적인 인하가 아니라 새로운 어떤 중립금리 수준을 찾아가는 어떤 그 과정에 돌입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6년 금리 인하의 속도와 폭은 점진적으로 경기 둔화 속도하고 또는 물가 안정 어떤 지속 여부에 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만약에 경기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침체 국면에 접어든다라고 하면 연준은 인하 속도를 더 빠르게 가져갈 수도 있겠죠. 반대로 경기가 예상보다 견조하게 뱉어준다고 하면 연준은 섣부른 인하가 아니라 또 다른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우려 때문에 신중한 접근을 유지하겠죠. 거기에 연준이 명확한 인하 스탠스를 취한다라고 하면 유럽 중앙은행이라든지 또는 영란은행 같은 주요국들의 중앙은행들도 마찬가지로 2026년에 금리 인하 대열에 동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가 강화가 되면 전 세계 유동성은 굉장히 풍부해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처럼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가 글로벌 주식시장에 강력한 어떤 새로운 물줄기를 만들어낼 것으로 판단하고요. 금리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건 채권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매력이 줄어든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을 찾아서 주식이라든지 또는 위험자산으로 눈을 돌리게 되겠죠. 특히 기술주 중심의 어떤 성장주들이 가장 크게 이제 환호를 할 거잖아요. 미래 현금 흐름의 가치를 현재 시점으로 할인할 때 적용률 굉장히 이제 할인율이 낮아지면서 성장주들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기업들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라든지 생산 늘릴 수 있게 될 거고, 가계 역시 대출이자 부담이 많이 줄어들면서 소비 여력이 확대되겠죠. 이렇게 되면 전반적인 경제에 대한 어떤 활성화로 이어지면서 기업의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연준의 금리 인하가 달러 약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달러 약세는 어떻게 보면 신흥국 쪽으로 어떤 자본 유입을 촉진할 수 있거든요. 원자재 가격의 어떤 상승을 야기를 해서 신흥국 증시, 더더군다나 한국 증시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좀 강해질 수 있겠다. 이번 그 세 번째 금리 인하는 시장의 긍정적인 기대감을 불어넣는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면 굉장히 분명하고요.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경기 둔화 가능성 또는 연준의 시장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견해차 같은 부분들, 여러분들이나 저나 계속해서 주시해서 바라봐야 되는 숙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11월 증시 급락을 비롯한 코스피 조정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번 조정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지난 11월부터 지금 12월, 오늘이 12월 17일인데요. 녹화날이. 한 1개월 보름 정도 우리 코스피 시장이 정말 좀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4,000선을 돌파했는데 3,800까지 내려왔다가 오늘 우리 코스피 증시가 한 4,000 조금 넘었거든요. 이런 조정이 계속 찾아오는 데는 복합적인 요인이 좀 있는데 몇 가지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 복합적인 요인 첫 번째는 외국인 자본의 어떤 대규모 유출 같습니다. 이게 가장 직접적인 원인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11월 한 달 동안요,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얼만큼 팔았냐면 약 한 13조 원가량 순매도를 하거든요. 달러로 치면 한 90억 달러가 넘게 팔았으니까요. 그러면서 코스피가 하루에 한 4%가량 폭락하는 날도 있었거든요. 하루 만에 외국인들이 한 2조 8천 정도 넘게 매도 폭탄을 쏟아냈으니까요. 외국인 자금이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시장이 버틸 재간이 없었던 거죠. 두 번째는 아무래도 리스크적인 부분인데요. AI에 대한 리스크 또는 그로 인한 기술주의 하락인 것 같아요. 11월, 12월 이렇게 오면서 가장 많은 얘기가 돌았었던 건 아무래도 AI 버블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여러분들이 들으셨거든요. 그런 논란에 휘말리면서 마이크론이라든지 AMD, 팔란티어 같은 기술주들이 급락을 보였죠. 거기에 빅스 지수, 변동성 지수잖아요. 이것도 급등하면서 위험자산 전반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 위축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지금 조정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 굉장히 크게 떨어지면서 국내 반도체 관련돼 있는 종목들 함께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원달러 환율의 급등 같아요. 11월 같은 경우에 지금 환율도 시장에 굉장히 큰 부담인데 오늘 환율 보니까 1,48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8개월 만에 정말 연중 최고 수준에 도달을 했으니까요. 이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 사실 외국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한국 주식 투자에 대한 매력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로 인한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번째는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인 것 같아요.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 계속 내놓고 있고, FOMC를 둘러싼 어떤 정책 불확실성 계속 커지고 있고, 금리 정책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투자자들의 관망 심리를 부추기고 있어서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정말 중요한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경기 둔화 우려. 그러니까 이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가 좀 피로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압박이라든지 또는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짓눌렀고, 이런 복합적인 악재들이 누적이 돼서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어떤 피로도가 극에 달하지 않았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증시 몇 가지 앞으로의 예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11월 급락, 12월의 조정, 뭐 이렇게 시장 단기적인 과민 반응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국내 증시, AI에 대한 고평가 논란이라든지 연준의 어떤 신중론 등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나타났었던 어떤 단기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는 펼쳐지고 있는데, 중요한 점은 이 AI 버블 우려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거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요, 현금 흐름이라든지 또는 AI 인프라 투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현금 흐름 굉장히 견조하고요, AI 인프라 투자 여전히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증시 반등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2026년 상반기 초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 이 반등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지금 눌림에 매수해 볼 필요가 좀 있어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또 미 연준의 명확한 금리 인하 신호인 것 같아요. 비록 이제 11월 달에는 신중론이 나왔지만 장기적으로 미 연준 금리 인하 기조가 크게 전환될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없잖아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발표됐었던 고용 데이터를 보게 되면 실망이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금리 인하 충분히 지금보다 더 크게 전환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외국인 자금의 어떤 재유입 같아요. 지금 굉장히 많이 유출됐었던 외국인들의 자금이 다시 국내 시장으로 들어오려면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기업의 실적 개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환율의 안정화가 뒷받침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올 건데, 기업의 실적 개선은 지금 4분기도 계속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환율만 좀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외국인 자금 빠르게 유입되겠죠. 거기에 기업의 실적 개선이라든지 수출 회복도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국내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라든지 특히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수출 기업들의 회복 가시화가 지금 전개되고 있어서 외국인 투자 자금, 매도됐었던 자금들이 진정되고 오히려 매수세로 전환될 가능성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인공지능 관련되어 있는 투자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의 어떤 수요 회복이라든지 실적 개선이 가셔야된다라고 하면 국내 증시 가장 강력한 반등 트리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죠. 또 정부의 어떤 시장 부양 의지라든지 환율에 대한 어떤 안정적인 부분들도 분명 필요한데요. 정부가 정책에 대한 부분들 지금 회복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 정부가 시장 부양에 대한 어떤 강력한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을 해왔고, 정책적인 지원이라든지 시장 친화적인 어떤 정책들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투자에 있어서 심리적인 부분들은 회복이 분명히 될 거다. 거기에 원달러 환율이 안정이 되면서 국내 시장의 투자 매력들은 좀 높아질 거고, 그렇게 되면 외국인 자금 유출되는 부분들 멈출 거고, 그러면 다시 국내로 외국인 자금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달러 강세가 약화되는 추세는 우리 시장에 분명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또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지만 중동 지역의 긴장 같은 어떤 국제적인 리스크들이 완화된다라고 하면 시장의 불확실성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의 조정은 길지 않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12월 이후에 또는 내년 2026년 상반기에 긍정적인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을 과도하게 지금은 늘리기보다는 기존의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단기 변동성을 감내하는 전략이 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견고한 펀더멘탈을 가진 우량 기업들을 저가에 매수할 그런 기회로 이번 12월 달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2026년에 주목할 만한 유망 섹터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026년은 사실 그 명백한 강세장의 어떤 연장선이 좀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요. 중요한 건 사실 이런 강세장이 전개가 되면 어느 종목을 잡고 시장을 이끌어갈 주도주가 어떤 거가 될 건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관심 두실 섹터는 단연 에너지 섹터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2024년, 2025년 엔비디아, HBM 시대였다라고 하면 2026년은 그 칩들을 돌려야 되는 전기의 시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죠. 최근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SMR 기업들하고 전력 구매 계약을 맺었거든요. 또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 먹는 하마인데 이 데이터 센터 하나가요,
인구 50만이 쓰고 있는 전력을 동시에 먹는 그런 양을 AI 데이터 센터가 쓰고 있다라고 하죠. 제가 그 50만이라고 하는 수치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들어오기 전에 검색을 좀 해봤더니요. 현재 용산구의 인구가 지금 20만이거든요. 근데 용산구의 인구가 20만인데 용산구의 인구의 2.5배 되는 그러한 크기의 어떤 도시의 전력을 AI 데이터 센터가 먹는다고 하니까 정말 엄청난 전기를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거기에 뭐 태양광, 풍력 이걸로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결국 원전과 이를 실어 나르는 어떤 전력망이 필수란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요. 잘 보셨으면 좋겠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 노후 전력망 교체 주기하고 맞물려서 슈퍼사이클은 이제 좀 시작점이라고 판단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 노후화된 기기가 50년이 넘는 기기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인프라는 다 죽었거든요. 그러면 그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가는 전력망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에 있는 전력센터, 에너지 섹터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들어가서 거기에서 수익을 또는 수주를 많이 따낼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요. 대장주가 될 만한 종목은 뭐 LS 일렉트릭이라든지 아니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이런 종목군들에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북미 시장에 초고압 변압기 수주 잔고가요. 2026년 내내 지금 실적으로 찍힐 겁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SMR 파운드리 세계 1등 기업이거든요. 뉴스케어 파워 같은 글로벌 SMR 프로젝트들이 2026년부터 본격 착공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은 어떻게 보면 조정을 줄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 관심권에 두실 섹터는 로봇 섹터입니다. 또 로봇 섹터 이렇게 하시겠지만 2025년에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공장에 투입된 영상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2026년은 로봇이 이제는 신기한 볼거리에서 돈을 버는 일꾼으로 바뀌는 해가 2026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인가라고 하는 질문에요. 뭐 인건비 상승, 인구 절벽 거스를 수 없는 파도잖아요. 삼성 그리고 현대차도 이제 로봇 없이 공장 못 돌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생성형 AI가 로봇의 두뇌에 탑재되면서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어떤 레벨 형태에 대한 진화가 일어났거든요. 국내 대기업들이 M&A 총알을 장전하고 로봇 기업들 사냥에 나서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인데 본격적인 사냥은 2026년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로봇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로봇 관련되어 있는 섹터 안에서 대장이 될 만한 종목, 로봇주 하면 저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꾸준하게 말씀드렸거든요. 또 SPG 같은 이런 종목들 잘 보실 필요가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지분 갖고 있거든요. 삼성에서 꽂혀져 있기 때문에 삼성이 양산한 로봇 출시가 가시화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전개가 되겠죠. SPG 같은 경우에 로봇의 관절인 이 감속기 국산화 대장 기업입니다. 로봇이 많이 팔면 팔릴수록 부품주는 무조건 가겠죠. 세 번째 관심권에 두실 섹터는 바이오 섹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 대한민국 바이오 섹터 어떻게 보면 징글징글하게 안 갔습니다. 바이오가 2025년에 하반기부터는 조금 꿈틀대기는 시작했지만 2026년에 저는 꽃을 피울 수 있는 섹터가 바이오 섹터 아닌가 싶고요. 뭐 아시는 것처럼 금리가 안정이 되면 자금 숨통이 좀 트일 거고 결정적으로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생물보안법 여기 생물보안법은 사실 대한민국에겐 기회죠. 중국 바이오 기업들 배제하면서 그 물량 고스란히 대한민국 기업들이 꽂을 테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암세포만 골라 죽이는 유도 미사일 ADC거든요. 이 기술이 아마 2026년에는 임상 데이터로 증명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바이오 섹터 안에서의 대장이 될 만한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리가켐바이오 관심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대장주죠. 5공장, 6공장 돌리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쿼텀 점프하고 있고 주가는 좀 무거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안전하게 우상향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ADC, ADC의 어떤 신화 기업이라고 하는 리가켐바이오 글로벌 빅파마들이 줄 서 있습니다. 사가려고요. 이렇게 위에서 제시한 어떤 세 가지의 종목들을 한꺼번에 몰아서 사시는 것보다는 현금 비중을 좀 유지하면서
시장의 조정이 보일 때마다 2번 내지는 뭐 3번 이렇게 걸쳐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 괜찮을 것 같고요. 2026년은 실적 장세의 어떤 확장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최소한 한 6개월 이상 보는 긴 호흡으로 투자해서 시장 주도주의 상승 흐름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영업이익 12조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습니다. 4분기 실적은 19조로 예측 중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이요. 19조를 예측하고 있는 건 이건 단순한 서프라이즈 수준이 좀 아니고 대한민국 증시 역사상 그리고 반도체 역사상 길이 남을 어떤 초격차의 기환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9조 원이라고 하는 숫자에 숨겨진 몇 가지 시그널 앞으로 삼성전자가 보여줄 어떤 행보 몇 가지를 좀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는 슈퍼 을은 끝났다. 이제 완벽한 슈퍼갑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19조 이익의 핵심은 단순히 반도체를 많이 팔아서가 아니고요. 바로 계약 방식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들려오는 삼성전자의 소식을 보게 되면 뭐 구글, 메타, 아마존 같은 글로벌 빅테크들에게 삼성이 통보를 날렸어요. 어떤 통보를 날렸냐면 물량 굉장히 부족하다. 확실하게 물량 받고 싶으면 3개월씩 계약 안 하고 1년씩 계약을 하겠다. 그래서 1년치 계약서 들고 오세요라고 통보를 날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반도체 메모리,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3개월마다 가격 협상을 하는 게 관례였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조금만 꺾이게 되면 가격이 출렁거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AI 데이터 센터가 폭발하고 있죠.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으니까 공급 절벽 상태가 온 거거든요. 삼성전자가 이 기회에 놓치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판가에 대한 결정권을 이번에 쥔 거죠. 그래서 연간 계약을 맺으면 2026년에 정말 혹시라도 경기가 별로 안 좋아서 경기가 흔들려서 삼성의 어떤 확정된 높은 가격의 물량을 못 넘겨줄 그런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1년짜리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익의 고정화는 꾸준하게 전개된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19조의 영업이익을 만든 배경이 된 거죠. 두 번째는 HBM 전쟁에 있어서의 어떤 승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가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2024년까지만 해도 삼성 니네 HBM에서 끝난 거 아니야? 뭐 물론 이제 SK하이닉스에 밀려서 2등을 달리고 있었지만 SK하이닉스를 못 잡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올해 하반기 4분기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삼성의 HBM4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블랙엘 칩하고 AMD의 어떤 최신 AI 칩 메인으로 탑재 가능성이 있으면서 수율 문제까지 현재 완벽히 털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주요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를 수정을 하고 있어요. 기존에 12만 원, 13만 원대의 목표 주가는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에 골드만삭스하고 모건스탠리에서 보고서를 보게 되면 골드만삭스는 15만 원, 모건스탠리는 17만 원, 심지어 내년에 강세장이 전개될 경우에 20만 원까지 부르고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메모리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아픈 손가락이었었던 파운드리, 특히나 이나노 공정 수율이 잡혀가지고요. 퀄컴이라든지 테슬라에서 협력하고 있는 부분들. 이제 삼성전자는 메모리의 어떤 현금 창출력 또는 파운드리의 성장성을 동시에 갖춘 완전체가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 19조 원의 진짜 의미는 어떻게 보면 낙수 효과인 것 같아요. 영업이익의 19조 원이 삼성전자 혼자 잘 먹고 잘 산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막대한 현금이 어디로 갈 거냐면 바로 설비 투자로 가겠죠. 삼성전자 지금 평택이라든지 용인 클러스터 그리고 미국의 테일러 공장 역대급 장비 발주 쏟아지고 있습니다. 연간 계약으로 현금이 두둑해졌으니까 이제 경쟁사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장비 발주 폭탄을 지금 터뜨리고 있거든요. 지금은 AI라고 하는 거대한 파도가 반도체 산업의 어떤 지형을 완전히 좀 바꾸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연간 계획 어떤 전환이라고 하는 이제 부분들은 시작이 전개가 되는 것 같고요. 19조 영업이익은 2026년 그리고 2027년에 뭐 25조, 30조 이렇게 가고 있는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좀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삼성전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삼성 주가에 얼마 전 삼성과 엔비디아의 교류가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나요? 시간 한번 좀 돌이켜보면 2024년 또 2025년 초까지만 해도 상반기까지만 해도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어떤 까다로운 HBM 품질 테스트의 문턱을 뭐 넘네, 마네, 넘었네, 안 넘었네 이런 어떤 얘기들이 나오면서 투자자들 굉장히 애를 많이 태웠잖아요. 그때마다 주가는 올랐다가 떨어졌다, 올랐다가 떨어졌다를 반복을 했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죠? 삼성의 기술력이 결국 증명해냈거든요. 2025년 중반 넘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엔비디아의 어떤 차세대 AI 칩에 삼성의 HBM3 2단이 탑재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고, 시장의 의심은 이제 환호로 바뀌었으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엔비디아에 납품한다 이 수준이 아니고요. AI 시대의 심장이라고 불리고 있는 GPU, 그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고 있는 HBM 시장, 절대 강자가 바로 엔비디아인데 그 심장 옆에 삼성이 딱 붙어가지고요. 이름이 새겨진 거죠. 삼성이라고. 이건 삼성전자가 AI 시대의 핵심 공급망을 완벽하게 어떤 편입했다라고 시장에 공표한 사건이고요. 그동안 경쟁사에 비해서 어떤 뒤처졌다라고 하는 평가를 단숨에 어떤 뒤집어버린 게임 체인저였던 것 같습니다. 이 교류의 영향은 단순히 주가를 몇 퍼센트 올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어떤 미래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평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자체를 한 단계 격상시켰다. 덕분에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지금 굳건히 지지하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니었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 내년에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가 얘기하는 15만 전자 또는 17만 전자, 아니 20만 전자 가능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저한테 하신다라고 하면 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단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전제 조건을 좀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는 AI 시장의 어떤 폭발적인 성장세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죠. 단순히 GPU라든지 HBM을 넘어서 온디바이스 AI라든지 또는 AI 가전 또는 자율주행의 AI가 적용되는 분야는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이 모든 분야에 걸쳐가지고요. 핵심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HBM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거기에 파운드리 사업에서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차세대 칩 생산을 유치하면서 그 성장 동력은 상상 이상이 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전통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어떤 회복 사이클이 확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이제 2025년부터 업황 개선이 가속화되고 있고 2026년에는 견조한 어떤 수요 증가와 함께 가격 안정화라든지 또는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 시장의 압도적인 1등 사업자잖아요. 업황 회복의 최대 수혜자가 최대 수혜 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이죠. 비메모리 반도체 생산 능력 강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나노 이하의 어떤 초미세 공정에서 수율 안정화됐고 새로운 고객사를 계속 확보한다라고 하면 이제 삼성전자는 전체 실적에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밖에 없겠죠. 선대 회장이었었던 이병철 회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다. 저는 이 얘기가 요새 계속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AI 시대에 HBM과 파운드리에서 다시 한번 증명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장밋빛 전망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경쟁은 언제나 치열하니까요. HBM에서 SK하이닉스가 그리고 파운드리에서 TSMC가 버티고 있으니까요. 삼성전자가 초격차를 만들어내려면요. 기술 개발이라든지 뭐 생산성에 대한 향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끊임없는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되겠죠. 거기에 글로벌 경제 상황이라든지 또는 금리 인상 같은 거시경제 변수들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2026년 20만 전자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목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겠죠. 삼성전자가 HBM3E를 넘어서 6세대 HBM4 시장에서도 확고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파운드리 사업에서도 획기적인 고객 유치라든지 수율 개선을 이뤄내고 동시에 전통 메모리 시장에서의
어떤 견조한 회복세가 맞물릴 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의 삼성전자는 과거의 기술적 리더십을 어떤 되찾기 위해서 모든 역량 집중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 방향성은 맞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그 노력의 결실이 가시화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TSMC의 가격 정책으로 인한 삼성의 낙수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삼성의 낙수 효과, 삼성전자 주주분들이라고 하면 입가에 미소가 번질 만한 아주 흥미로운 주제거든요. 바로 TSMC의 어떤 배짱 장사와 삼성의 낙수 효과 부분인데요. 최근에 이제 TSMC가 또다시 파운드리 가격을 올렸다라고 하는 소식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3나노, 2나노 공정 가격을 그야말로 이제 부르는 게 값인 어떤 수준으로 올려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TSMC는 그런 것 같아요. 싫으면 딴 데 가. 우리는 꽉 차 있으니까 딴 데 가서 그냥 해라고 계속 그 배짱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삼성전자에게는 저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 퀄컴, AMD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사실은 TSMC가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붙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가격을 매년 10%, 20%씩 계속 올리고 있어요.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죠. 빅테크 기업들도. 게다가 TSMC 라인이 이미 2027년까지 풀입니다. 돈을 싸들고 가도 물건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때 이제 고객사들의 찾는 게 뭐냐면 세컨 소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대안인 거죠. 전 세계에서 3나노 이하의 어떤 초미세 공정을 할 수 있는 회사는 딱 두 회사밖에 없습니다. TSMC, 삼성. 인텔 아직 수위를 못 잡아가지고 정신없고요. 결국에는 TSMC에서 튕겨나온 혹은 TSMC에서 가격 갑질에 지친 퀄컴이나 구글, AMD 같은 거물급 고객들이 삼성 파운드리 문 두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완성됐다. 그래서 이게 바로 1차 낙수 효과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TSMC가 사실은 칩만 만들어주는데 어떻게 보면 메모리는 딴 데서 사와야 되잖아요. 패키징도 따로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근데 삼성은 메모리, 로직칩, 패키징 한 방에 거기서 해결할 수 있거든요. 이 얘기는 턴키 수주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TSMC가 가격을 올리면 올릴수록 삼성이 이 종합 선물 세트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이 종합 선물 세트의 전략은 가격 경쟁력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삼성이 이렇지 않을까요? 우리한테 맡기면 HBM도 최우선 공급해줄게. 파운드리 가격 맞춰줄게. 패키징 한 번에 끝내줄게. 라고 하면 고객사 입장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 물류 아낄 수 있고요. 공정도 최적화할 수 있고 시간도 아낄 수 있고 최근 엔비디아가 삼성 파운드리하고 협력을 논의한 건 TSMC의 비싼 패키징 병목 현상을 삼성의 턴키 솔루션으로 뚫어보겠다고 하는 의도도 분명 깔려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동안 삼성 수율 안 좋다라는 얘기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2025년 현재 삼성의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수율이 상당히 안정됐습니다. 그러면서 TSMC의 핀팹 방식보다 기술적으로 한 세대 앞선 기술로 현재는 평가받고 있거든요. TSMC가 가격을 올린다라고 하는 건 역설적으로 그만큼 기술적 난이도가 높다라는 뜻인데요. 하지만 삼성은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 노하우가 쌓이면서 원가 경쟁력이 생기기 시작했고 TSMC가 비싼 돈을 받고 2나노로 넘어갈 때 삼성은 안정화된 3나노, 차세대 2나노로 가성비 중시를 AI 팹리스 기업에 싹쓸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잡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시세를 보는 건 1등이 가장 큰 시세를 보는 게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만년 2등이 1등의 점유율을 뺏어오기 시작할 때 그때 주가는 저는 폭등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TSMC의 어떤 고가 정책은 스스로 쳐놓은 울타리죠. 그 울타리 밖으로 넘쳐 흐르는 막대한 물량을 삼성전자가 받아내고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는 단순한 낙수 효과를 넘어서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단계로 진입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보유한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반도체 회사를 보유하는 게 아니고요. TSMC의 독점 체제에서 균열을 내고 새로운 판을 짜는 어떤 게임 체인저에 투자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내년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가 흑자 전환을 넘어서 조 단위의 이익을 낼 때 주가는 아마 이미 저 위에 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를 견인할 주요 호재들은 어떤 게 있으며 4분기 실적도 기대해봐도 될까요? 삼성전자 주가를 견인할 2026년 이후에 주요 어떤 호재들을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미래 주가를 결정한 가장 강력한 동력은 바로 AI 시대의 주역이라고 하는 점이죠. 이게 과거에 PC 시대 또는 모바일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를 삼성전자가 공급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우선 첫 번째는 HBM 시장의 독보적인 존재감의 어떤 강화 부분인 것 같아요. 올해 하반기에 삼성전자가 HBM3 2단을 엔비디아의 어떤 최종 검증을 통과하고 본격적인 공급이 시작이 되면서 대거 매출로 잡히고 있거든요. HBM은 일반 D램보다 이익률이 훨씬 좋습니다. 지금 시장의 관심은 온통 HBM4 그리고 그 이후 세대인 HBM4 2단에 쏠려 있는데요. 경쟁사가 한 발 앞서서 나가는 듯 했지만 최근 삼성의 그 내부 컨퍼런스에서 흘러나온 소식을 보게 되면 삼성이요, 이 하이브리드 본딩하고 차세대 패키징 기술을 적용한 HBM4 시제품을 이미 주요 고객사한테 선보였다라고 하는 소식 계속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2026년 초에 있을 CES 2026에서 삼성이 이와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이라든지 성능을 공식적으로 만약에 발표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면 HBM 시장의 주도권 되찾아올 수 있고요. 결정적인 한 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주가에도 강력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요, 파운드리 사업의 어떤 확고한 성장인 것 같아요. TSMC가 가격을 인상하면서 고객사들이 투벤더 전략으로 이제 삼성전자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거든요. 낙수 효과 말씀드렸던 것처럼 낙수 효과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에 삼성의 2나노 이하의 게이트-어라운드의 기술이 2026년에 더욱 안정화되면서 엔비디아 같은 핵심 고객사들의 어떤 그 차세대 물량들을 더욱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긴 것 같고요. 또 파운드리가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자리를 잡는다라고 하면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은 한 단계 더 레벨업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전통적인 메모리 시장의 어떤 강력한 회복 사이클인 것 같아요. 올해부터 시작이 된 메모리 업황 회복은 올해 끝나지 않을 것 같고요. 2026년도에도 계속 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AI 서버 쪽에 고용량 메모리 수요와 함께 일반 서버라든지 PC 그리고 이제 모바일 수요도 점진적으로 이제 회복이 되면서 가격에 대한 안정화가 전개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상승세는 계속 지속이 될 거거든요. 이 시장의 압도적인 1위는 삼성전자거든요. 그럼 업황 회복의 최대 수혜를 누릴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는 거잖아요. 네 번째는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전개가 되면서 모바일 사업부의 어떤 시너지가 같이 접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갤럭시 시리즈에 탑재가 되는 갤럭시 AI는 단순한 어떤 시작이 좀 불과할 것 같고, 스마트폰을 넘어서 태블릿이라든지 또는 노트북 또는 웨어러블이라든지 가전 같은 쪽에 모든 디바이스에 AI 기능이 탑재가 되면 자체 어플리케이션인 엑시노트 같은 이런 경쟁력 굉장히 부각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반도체 사업부하고 완제품 사업부 간의 강력한 시너지로 이어져서 새로운 성장 동력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4분기 메모리 가격 급등 효과로 인해서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정말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앞으로 파운드리의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라든지 또 차세대 HBM 기술의 어떤 리더십을 확보하는 강력한 호재들이 주가를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이끌 가능성이 충분히 높고요. 단기 실적이라든지 장기 성장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완벽한 그림이 아마 2026년 상반기에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식은 기대감을 먹고 자라잖아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그 기대감을 현실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작은 파도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다가오는 거대한 성장의 파도에 몸을 싣고 유유히 나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최근 국내 2차 전지 업종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업종 상황을 전해주신다면요? 2차 전지는 그야말로 희비가 엇갈리는 2025년 한 해를 보냈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요. 연초부터 이어진 하락이 하반기 접어들면서 몇 가지 이제 폭발적인 성장 기대감에 상승 랠리를 좀 펼쳤고요. 코스피 시장 불장에도 사실 나홀로 랠리였던 진짜 이유는
흔들리지 않은 성장축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 좀 드리면 첫 번째 이유는 압도적인 미래 성장성에 대한 어떤 확고한 믿음인 것 같아요. 전기차 전환은 사실 거스를 수 없는 전 세계적인 메가 트렌드거든요. 각국 정부의 어떤 친환경 정책, 또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에 대한 로드맵, 그리고 기업들의 ESG 경영 같은 2차전지 시장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근본적인 동력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 뭐 어제 나왔었던 얘기죠. EU 쪽에서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에 대한 부분들 이거 좀 연기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이차전지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오늘 오전 시장 보게 되면 이차전지 종목도 다시 뭐 어제 빠진 부분만큼은 올라오진 않았지만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됐거든요. 이런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 장기적인 성장 곡선은 여전히 우상향이다라는, 물론 중간중간에 노이즈는 있을 수 있지만 우상향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IRA 같은 정책 수혜의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미국의 IRA라든지 유럽의 CRMA가 중국산 배터리라든지 소재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이면서 자국 안에서의 동맹국한테 생산을 장려하려고 하는 정책이잖아요. 여기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건 당연히 대한민국 배터리겠죠. 국내 배터리 3사,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 그리고 SK온과 또 양극재 기업들, 분리막 같은 이런 소재 기업들이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면서 생산 기지를 확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캡티브 마켓이 확보가 됐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주가에 크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익성에 있어서의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차전지 주가가 그동안 못 갔던 건 리튬 가격의 폭락으로 인해서 판가가 떨어지고 재고평가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2025년 6월 중순부터 리튬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한번 상승했다가 또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지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구간에 진입하게 되니까 광물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같은 양극재 기업들의 마진율이 급격히 개선되고 있죠. 여기에 미국의 IRA에 따른 보조금이 2025년에 실적에 막대한 현금으로 찍히고 있거든요. 이제는 기대감이 아니라 찍히는 숫자를 보고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쓸어 담고 있는 거죠. 네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새로운 성장 동력인 ESS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확대되면서요. 생산된 어떤 전력을 저장을 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ESS 굉장히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2차전지는 ESS의 어떤 핵심이고 이 시장은 전기차 시장 못지않은 정말 큰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데 2026년부터 ESS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거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면서요. 이차전지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제공하고 있고요. ESS 시장이 2029년까지 2024년보다 매년 30%씩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보고서도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집중하셔야 될 분야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2차전지 업종은 단기적인 시장 상황이라든지 노이즈에 일일비하기보다는요. 미래 산업의 핵심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가치, 거기에 압도적인 성장 동력에 대한 어떤 확고한 기대감이 주가를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잠시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펀더멘탈은 여전히 굳건하다. 그리고 앞으로는 기술력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기업들이 시장을 선도할 거다라는 이런 부분들로 이차전지를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스코와 에코프로 그룹주, LG엔솔, 삼성 SDI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과 점검을 해주신다면요? 포스코 그룹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포스코 그룹을 한마디로 정의해라 라고 하면 진정한 밸류체인의 황제 그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025년은 포스코가 왜 친환경 미래 소재의 어떤 기업으로 변신하려고 했는지 그 진가를 증명해낸 그런 한 해거든요. 특히 아르헨티나 염호 리튬의 어떤 산업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원자재 가격 변동성에 대한 방어력이 다른 기업들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나온 증권사 리포터들을 보게 되면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단순 철강주가 아니라 글로벌 1위 리튬 기업으로 리레이팅 되어야 한다고 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르헨티나 염호 리튬 개발이라든지 또는 호주 리튬 광산 지분 확보는 원재료 수급의 안정성을 크게 높여줬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 양극재 생산 능력은 이미 글로벌 탑티어 수준에 도달을 했고요. 음극재 사업도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증권가에서 포스코 그룹이 철강 사업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안정적인 현금을 바탕으로 해서 2차전지 소재 사업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점을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2026년 이후에는 2차전지 소재 사업의 매출 비중이 철강을 넘어서는 구조적인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보고서를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이라든지 원자재 가격 변동성에 대한 어떤 관리는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에코프로 그룹주. 에코프로 그룹주를 한마디로 정의해라 라고 하면 거품은 빠졌고 이제 실적으로 증명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BM은 국내 양극재 시장의 선두주자거든요. 그 존재감을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 NCA 양극재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통해서 삼성 SDI 같은 주요 배터리 셀 업체들하고 끈끈한 파트너십을 이어오고 있으니까요. 에코프로 그룹은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요, 원재료 조달부터 전구체 그리고 양극재까지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을 구축했다라고 하는 점이 강점이거든요. 이를 통해서 원가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을 되고 있는 상황이죠. 2025년 현재 전기차 시장이 다시금 질적 성장 구간에 접어들면서 에코프로 BM의 고품질 양극재 수요는 견조하게 유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제는 높은 밸류에이션에 걸맞는 지속적인 실적 성장과 함께 신기술 개발로 시장의 어떤 기대에 부응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립니다. LG에너지솔루션을 얘기해라, 한마디로 정의해라. 그러면 솔루션은 왕관의 무게를 견디는 대장주다. 글로벌 전장에 어떻게 보면 야정 사령관이거든요. 전 세계 곳곳에 합작 공장 지으면서 영토 굉장히 많이 넓혀놨고요.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투자가 과도하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과도한 투자가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이 과도한 투자가 신의 한 수였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의 IRA 효과가 본격화되면서요, 북미에서 가장 많은 생산 거점을 확보했고 LG에너지솔루션의 수혜가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특히 주목해야 될 건 4680 배터리, LFP 배터리. 올해 오창 공장에서 4680에 대한 양산 본격화됐고 테슬라 쪽 물량 다시 늘어나고 있고 중국이 독점하고 있었던 LFP 시장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고품질 LFP 생산해내고 있고 비싼 배터리만 만든다라고 하는 어떤 편견을 깨고요. 중저가 시장까지 현재 장악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2026년에 애리조나 공장 가동 본격화되면 북미 시장 점유율까지 압도적으로 1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다음은 삼성 SDI로 넘어가 보면 삼성 SDI를 한마디로 정의해라라고 하면 실속형 전략과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는 비장의 무기의 기업이다. 삼성 SDI는 LG에너지솔루션이라 또 중국의 CATL처럼 공격적인 점유율을 늘리기보다는요, 수익성 중심의 어떤 질적 성장을 전략으로 삼은 기업이에요. 2025년 현재 프리미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집중을 했고 수익성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각형 배터리 기술은 완성차 업체들 사이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BMW하고 오래 손잡고 배터리 분야를 이어왔기 때문에 또 스텔란티스하고 협력했었던 부분들도 굉장히 컸거든요. 삼성 SDI의 가장 큰 비장의 무기는 바로 사실은 전고체 배터리인 것 같아요. 현재 전고체 배터리의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2027년 양산 목표를 향해서 현재 순항 중인 걸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2025년 말 현재 파일럿 라인 가동이라든지 샘플 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 들려오고 있고요. 상용화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에 주가는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배터리 산업의
저는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삼성 SDI가 이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술 경쟁력이라든지 차세대 배터리 리더십의 어떤 확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삼성 SDI의 미래를 더욱 밝혀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주 중 눈여겨볼 종목은 무엇인가요? 종목을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 종목은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되는 기업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두말하면 잔소리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글로벌 야전 사령관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올해 상반기까지 과도한 투자하고 사실은 수율 문제로 굉장히 골머리를 썩었죠.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압도적인 실적으로 이 모든 우려를 잠재웠으니까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어떤 투자 포인트를 짚어드리면 규모의 경제를 통한 어떤 실적 성장이라든지 IRA의 어떤 최대 수혜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GM이라든지 현대차 또는 스텔란티스 같은 북미 주요 완성차 업체들하고의 합작 공장 가동률이 지금 90% 이상 넘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말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말 그대로 지금 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미국의 IRA 보조금이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북미의 생산 거점이 가장 많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독주 체제 계속 더욱 굳어져 갈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테슬라를 포함한 복수의 이제 고객사들로부터 4세대 46파이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공급 계약 체결했다고 하는 소식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성장에 대한 마지막 퍼즐을 계속 잘 맞추고 있다. 그러면서 글로벌 1등 생산 능력이라든지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한 가장 확실한 실적을 보여주는 그러한 종목이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다라고 말씀드려서 첫 번째 종목을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선택을 했고요. 두 번째 종목은 사실 2차전지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대장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종목은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철강회사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하얀 석유의 축복 기업입니다. 2025년 하반기에 아르헨티나 염호 1, 2단계 공장이 풀 가동에 들어갔어요. 여기서 생산되고 있는 리튬이 자회사인 포스코 퓨처엠으로 직행하고 있고, 사실 남들이 이제 비싼 돈 주고 리튬 사올 때 포스코는 자체 조달하거든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영업이익률이요, 타사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높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리튬 가격이 바닥을 찍고 안정화 추세에 올라가고 있거든요. 가격이 1% 오를 때마다 포스코홀딩스의 영업이익 추정치는 아마 수천억 원씩 뛸걸요. 그러면 2026년 철강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리튬 메이저로 PER 값을 다시 평가받는 리레이팅의 원년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종목은 2026년에 가장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줄 히든카드는 저는 이 기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종목은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이 회사는 2차전지의 고질적인 문제가 충전 속도거든요. 근데 이걸 실리콘 음극재라는 걸로 해결을 하는 선두주자죠. 2025년까지 실리콘 함량이 사실은 5% 미만이었어요. 근데 2026년에 출시되는 포르쉐라든지 아니면 현대차의 하이엔드 모델 같은 경우에 실리콘 함량을 10% 이상으로 높여줍니다. 그래야 충전 시간을 10분 이내로 줄일 수 있거든요. 시장이 커지는 속도가 연평균 40%가 넘습니다. 거기에 실리콘 음극재 만들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대주전자 재료는 이미 수년 전부터 포르쉐 타이칸에 독점 공급하면서 레퍼런스 쌓았거든요. 후발주자가 따라오려면 적어도 한 2, 3년 이상은 걸릴 것 같고요. 2026년 폭증하는 수요를 혼자 독식할 수밖에 없겠죠. 주가 탄력성은 이 종목이 가장 그래서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시장은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테마가 아니라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메가 트렌드 산업인 것 같아요.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요, 오늘 짚어드린 기업들 어떤 본질적인 경쟁력이라든지 또는 미래 성장 동력을 면밀히 분석을 하시고요. 긴 호흡으로 투자하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고, 이 기업들이 단순히 주식 종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이끌어갈 산업의 쌀과 같은 존재거든요.
2026년 이후에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재도약과 함께 ESS 시장의 본격적인 개화,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같은 이런 차세대 기술의 어떤 상용화가 맞물리면서 기업들의 가치는 더욱 빛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2차 전지 기대할 만한 이벤트와 주가 상승 시점은 언제로 보시나요? 2025년 하반기는 실적의 숫자가 찍히는 원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동안 이차전지가 어떻게 보면 기대감으로 올라왔잖아요. 살아왔잖아요. 근데 2025년 하반기부터는 좀 달라졌습니다. 기대감이 실적으로 치환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가 GM이라든지 포드, 스텔란티스하고 북미 공장에 있는 공장에서 하반기부터 줄줄이 양산 들어갔고 공장 짓느라고 돈만 나가던 시기는 끝났고 이제 물건 팔아서 돈 들어오기는 시기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거기에 AMPC 수익 규모가 조 단위로 찍히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면 주가는 실적을 따라서 우상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2024년까지 바닥을 기고 있었던 리튬 가격이 정말 공급 조절이라든지 수요 회복 때문에 2025년 6월 달부터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면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양극재 기업인 에코프로 BM이라든지 포스코 퓨처엠의 판가 인상이라든지 재고평가 이익이 직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언제 어떤 이벤트가 주가를 끌어올릴까 굉장히 궁금해하는데요. 저는 2026년 상반기를 2차 전지 르네상스의 원년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의 방아쇠를 담길 세 가지 이벤트. 첫 번째 이벤트는요. 반값 전기차하고 IRA의 효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 폭스바겐, 현대차 같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드디어 3만 달러 이하의 반값 전기차를 쏟아내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동안 전기차 솔직히 비쌌거든요. 그래서 비싼 전기차 살기가 좀 망설였었던 소비자들이 반값 전기차가 되니까 지갑을 열기 시작하면서 전기차 침투율이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2차 성장기에 진입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미국의 IRA로 보조금이 더해지잖아요. 북미의 대규모 공장을 갖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같은 경우에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는 막대한 보조금 받게 되어 있거든요.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가 2026년부터 IRA에 따른 세액공제가 K배터리 3사의 영업이익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조 단위의 현금 창출로 이어질 거다라고 하는 보고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2026년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 4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속출하면서 주가에 강력한 불을 붙일 것으로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두 번째는요. ESS 쪽에서의 폭발적인 수요가 증가할 것 같아요. AI 빅테크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계획하면서 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ESS 수요가 비선형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2026년에 AI 모델 확장에 따라 가지고요. ESS 수요가 더욱 폭발할 거고요. 이렇게 되면 전기차 수요 둔화로 인한 재고 문제 해소할 거고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2025년 4분기 또는 2026년 1분기 실적 충분히 개선할 강력한 힘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이벤트는 2026년 상반기에 어떤 주가에 프리미엄을 더하는 그런 시기인데 왜 그러냐면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같은 국내 셀 기업들이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양산이 본격 궤도에 오르는 시점이거든요. 이 고성능 배터리의 공급이 잘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 같은 완성차 업체들 모델에 출시가 돼요. 시장의 관심은 다시 기술 혁신을 통한 성장에 집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현실화죠. 금리가 인하가 되면 시중 유동성 증가할 거고 사람들이 다시 자동차 할부 늘릴 수밖에 없겠죠. 전기차 가격 부담이 줄어들면서 억눌려 있었던 미국의 전기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회복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보고서를 보게 되면 2026년에 미국 전기차 판매 비중이 약 28%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보고서들도 많습니다.
2차전지 섹터는 기나긴 조정을 마치고요. 이제 막 상승 일파를 시작하고 있다. 본격적인 랠리의 시작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반값 전기차가 판매되기 시작을 하고 IRA 보조금 효과가 숫자로 찍히는 2026년 상반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주가는 항상 기대감을 먼저 반영하잖아요. 현명한 투자자라고 하면 지금부터 정말 좋은 종목을 가려가지고 분할 매수 접근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조선 슈퍼사이클은 아직 진행 중인지 아니면 현재가 제일 피크인가요? 조선 슈퍼사이클은 아직 진행 중이고 오히려 실적의 꽃이 만개하는 시기는 이제부터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2023년, 2024년에 역대급 수주량을 기록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2025년에 신규 수주 건수가 잠시 주춤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양뿐만이 아니거든요. 지금의 조선 슈퍼사이클은 과거에 단순히 수주량만으로 평가하던 거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핵심은 바로 고선가 수주 물량하고 친환경 선박에 대한 전환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를 첫 번째로 들어보면 조선소들은 이미 3년에서 4년치 이상의 일감을 두둑하게 확보했다라고 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이 수주 잔고의 대부분이 과거에는 저선가 시절의 물량이 아니라 최근에 2023년 이후에 급등한 고선가로 계약한 물량이라고 하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들이 본격적으로 건조되고 인도되는 2025년 하반기부터 2028년까지 조선소들의 매출과 이익은 급격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 기조라든지 또는 국제 해사 기구의 환경 규제가 엄청난 속도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2020년, 2023년 그리고 앞으로 더 강력해질 규제들로 인해 가지고요. 노후 선박은 운항이 어려워질 겁니다. 엄청난 벌금을 물어야 되니까요. 운항하면 할수록 마이너스니까 결국에는 선주들은 LNG 이중 연료선이라든지 아니면 메탄올 추진선, 암모니아 추진선 같은 친환경 고부가 가치 선박으로 교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시장에서 압도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 나라가 대한민국의 조선소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피크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수주 사이클이 실적 사이클로 전환되는 변곡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2026년 조선 슈퍼사이클은 굳건하게 이어질 거다. 아니, 오히려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근거, 환경 규제죠. 멈추지 않을 거니까요.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 조선업의 호황은 과거에 2000년대 중국 특수로 인해 가지고 단순 물동량 증가하는 사이클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번 사이클의 핵심 동력은 국제해사기구의 환경 규제입니다. 전 세계 모든 선박이요. 2030년 또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극적으로 줄여야 됩니다. 이게 점점 줄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극적으로 줄이거든요. 반토막씩 줄여야 됩니다. 당장 2025년부터 규제가 더욱 강화되면서요. 오래되고 오염물질을 많이 뿜어내는 배들은 더 이상 바다에 다닐 수 없게 됩니다. 전 세계 선주들은 사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낡은 배를 친환경 선박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최소 10년 이상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교체 사이클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이 친환경 선박을 가장 많이 만들 수 있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거든요. 대한민국의 조선소에 독보적인 기술력이 빛을 발휘하는 시대가 열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공급 능력에 있어서의 제한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지난 10수년간 조선업의 불황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대형 조선소의 숫자가 엄청나게 줄었거든요. 인력도 기술력 갖고 있는 인력들 거의 떠났습니다. 특히 친환경 고부가 가치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는 더욱 제한적으로 줄었거든요.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이 제한적이니까 성과는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조선소들의 수익 개선 커지겠죠. 대한민국의 빅3 조선소의 수주 잔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3년에서 4년 일감 빼곡하게 쌓여 있습니다.
2028년, 2029년에나 새로운 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조선소는 더 이상 선주들에게 일감 좀 주세요,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안보, 그리고 물류 공급망의 어떤 재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요, 에너지 안보 중요성 굉장히 부각이 됐고, 그로 인해서 LNG 운반선이라든지 또는 부유식 LNG 터미널 같은 수요가 견고해졌고요. 미중 갈등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공급망의 재편도 새로운 선박 수요를 창출하고 있으니까요. 조선 슈퍼사이클은 단순히 물량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환경 규제라고 하는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기술력을 통해 가지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정말 진정한 슈퍼사이클, 아니 슈슈 슈퍼사이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대 피크가 아니고요. 그 결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정말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투자금 1억이 있다면 조선주에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대형주 또는 기자재, 협력사 쪽도 관심을 가져도 될까요? 반도체가 AI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을 타고 있다라고 하면 조선업은 탈탄소하고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거대한 어떤 시대적 흐름의 중앙에 있는데요. 2026년 조선업의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것 같고요. 지금 투자는 매우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1억 원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피 같은 자금을 안정성이라든지 성장성을 모두 잡는 5, 3, 2 전략을 저는 추천드려요. 50%의 비중은 흔들리지 않는 대장주로 안정성을 선택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쟁터에 나갈 때 가장 믿음직한 장수는 바로 대장이잖아요. 조선업의 대장은 단연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 현대사무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모두를 아우르고 있는 세계 1위 조선그룹사, 지주사인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이런 종목들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2025년 현재 전 세계 조선사들의 수주잔고가 3, 4년치 일감 가득 찼거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2026년부터 국제해사기구의 환경 규제가 더욱 강력해지면서 노후선박, 친환경으로 바꿔야 되는 슈퍼사이클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고,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를 보게 되면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이 친환경 선박의 최강자로 발돋움하고 있고, 특히 시장의 판도를 바꿀 만큼 아모니아 추진선 분야에서는 가장 앞선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발주될 고부가가치 선박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좋은 가격에 수주할 수 있는 기업, 저는 HD 한국조선해양인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이미 만들어 갖고 있고요. 포트폴리오의 어떤 든든한 버팀목으로 50%의 비중을 가져가는 전략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선사가 배를 많이 만들면 무조건 많이 팔리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자재거든요. 특히 이제 친환경 규제의 필수인 종목을 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30%의 비중은 기자재 쪽 관련되어 있는 종목 담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종목은 한화 엔진 같은 이런 종목입니다. 배가 친환경으로 바뀌려면 사실은 엔진부터 바꿔야 되거든요. 배의 심장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조선소들이 배를 많이 만들수록 엔진은 무조건 필요하잖아요. 이중 연료 엔진 교체 수요의 어떤 최대 수혜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징은 조선사보다 시가총액은 굉장히 가볍지만 실적 성장 속도는 조선사보다 훨씬 더 빠르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6년 인도 물량에 들어갈 엔진 납품이 지금 줄을 섰고요. 한화그룹에 편입된 이후에 계열사 물량까지 확보했기 때문에 수주 절벽 걱정할 필요가 없다. 조선사보다 주가 탄력성이 더 좋을 때가 많은 종목은 저는 이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0%의 비중은 LNG 시대의 절대 강자 기업이고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갖고 있는 동성화인텍 같은 이런 종목 보셨으면 좋겠어요. 친환경 선박의 핵심은 연료를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하고 안전하게 운송하느냐거든요. 특히 이제 LNG는 영하 163도의 어떤 초저온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 초저온을 견디는 보냉제를 만드는 회사가 동성화인텍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이 LNG선 화물창용 초저온 보냉제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딱
두 군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성화인텍이죠. 이건 대체 불가능한 해자를 가졌다는 뜻이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유럽의 LNG 수입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LNG 운반선 발주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 배들이 건조가 되는 동안 동성화인텍의 실적은 어떻게 보면 보장된 거나 다름없다. 최근 뉴스에 따르게 되면 카타르의 2차 LNG 프로젝트 물량이 곧 쏟아질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역시 동성화인텍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수주의 기회가 될 걸로 판단하고 있어서요. 포트폴리오에 강력한 성장 스토리를 더해줄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어서 5, 3, 2 전략으로 조선주 판단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HD현대중공을 비롯해서 삼성중공업, 하나오션까지 포함한다면 지금 조선시장에서 진짜 대장은 어디라고 보시나요? 반도체가 AI라고 하는 신대륙을 발견했다라고 한다면 조선업은요, 탈탄소하고 에너지의 대전환이라고 하는 거대한 황금 항로를 개척하고 있다. 오늘 이 혼돈의 조선시장에서 진짜 대장주 두 종목을 뽑아서 핵심 투자 포인트까지 말씀 좀 드려보면요. 지금 조선시장은 HD 한국조선해양이라고 하는 전통의 강호, 그리고 삼성중공업이라고 하는 기술의 명가, 거기에 하나오션이라고 하는 자금력을 앞세운 신흥 강자가 모두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지금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진짜 대장의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다가오는 어떤 친환경 선박 시대에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그 기술을 통해서 가장 높은 수익성을 증명해낼 수 있느냐. 그래서 종목을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종목은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HD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사무중공업, 국내 빅5 조선소 중에 세 곳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정말 명실상부한 조선 부분의 지주회사이자 글로벌 1위 조선그룹이죠. 조선업계의 삼성전자다 이렇게 불리고 있거든요. 투자 포인트요. 압도적인 수주 잔고하고 생산 능력이에요. HD한국조선해양 쪽에 밑에 조선소들 전 세계 친환경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게 수두룩하거든요. 수년간의 일감을 확보했고 대형 LNG라든지 LPG 그리고 에탄올 운반선, 고마진 선박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라든지 수익성 개선에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포인트는 친환경 선박 기술의 리더십인 것 같아요. LNG 추진선을 넘어서 메탄올이라든지 또는 암모니아 같은 차세대 친환경 연료 추진선 개발에 가장 적극적이거든요. 이미 다수의 어떤 수주 실적도 확보했죠. 국제해사기구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 될수록 HD한국조선해양의 기술력은 더욱 빛을 발할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 포인트는 해상 풍력 발전기의 어떤 설치라든지 운송에 사용되는 풍력 설치선, 그거 개발이라든지 건조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자율운항 선박 기술에서도 선두주자거든요. 조선업의 외연을 확장하고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끊임없이 창출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HD 한국조선해양을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하나오션입니다. 과거에 대우조선해양에서 한화그룹으로 편입이 되면서 새로운 대장주로 잠재력을 폭발시키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하나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었고 단순한 조선소를 넘어서 글로벌 어떻게 보면 해양 솔루션 기업으로 지금 도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 투자 포인트는 하나그룹하고의 어떤 시너지하고 재무적인 안정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그룹 편입한 이후에 정말 재무 구조가 취약했거든요. 그게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그룹의 방산이라든지 에너지 사업하고 시너지를 통해 가지고 잠수함, 특수선 이런 방산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다른 조선사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하나오션만의 강점이 부각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투자 포인트 두 번째는 스페셜티 선박 기술력이라든지 고마진 쪽에서의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특히 잠수함 같은 경우에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특수선이라든지 LNG 운반선 이런 분야에서 그러니까 스페셜티 선박 분야에서 탁월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로 인한 고마진 선박에 집중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미래형 조선소를 통한 친환경 선박에 집중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스마트 야드 구축이라든지 또는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가지고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있고, 암모니아나 수소 같은 차세대 친환경 연료 추진선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미래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도할 잠재력이 가장 큰 기업은 저는 이 기업이 아닌가 싶어서요. 이 기업을 좀 유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시장에서 사실은 대장주는 덩치만 큰 기업을 대장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시대의 변화를 읽고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술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기업이 저는 진짜 대장주가 아닐까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짚어드린 HD한국조선해양 또는 하나오션, 이런 종목들은 그런 진화를 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대장주의 면모를 계속 꾸준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6년 조선업의 가장 큰 호재는 무엇이며 조선주 주가가 또 한 번 상승할 수 있을까요? 2026년 조선업의 가장 큰 호재는 피할 수 없는 친환경 선박의 어떤 강제 교체인 것 같아요. 지금의 조선업 호황이 과거에 2000년대에 중국 특수로 인해 가지고 단순 어떤 물동량 증가 사이클하고 차원이 좀 다른 부분들은, 이번 사이클의 핵심 동력은 국제회사기구가 중간에 있다는 거죠. 강력한 환경 규제라는 거죠. 전 세계 모든 선박이 2030년, 2040년까지 탄소 배출 극적으로 줄여야 되는 건데, 이건 선주들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의무라는 거예요. 지금 바다 위에 떠다니는 배들 중에서 15년 이상 된 노후 선박 비중이 30%가 넘거든요. 선주들 발등에 불 떨어진 거죠.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암모니아 추진선이나 메탄올 추진선 같은 친환경 선박으로 갈아타야 됩니다. 근데 이 고부가 가치 친환경 선박 누가 제일 잘 만드냐면 중국이 아니고요. 기술 격차 때문에 아직도 한국 조선사들이 꽉 잡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이런 기업들이 만드는 친환경 배 지금 주문해도요, 2029년에나 받아갈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배 만드는 도크가 꽉 차 있습니다. 공급자 우위 시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는 게 값인 시장인 거죠. 이게 언제까지 계속된다? 2026년까지 계속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2026년에 주가가 또 한 번 상승할 수 있겠죠. 그 이유 몇 가지를 또 말씀 좀 드리면, 근거 첫 번째는 고관이 터져나간다는 거예요. 3년에서 4년치 일감 선별수주의 힘을 통해서 지금 일감이 엄청나게 쌓여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 빅3 조선사,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의 수주 잔고를 보면 이미 3년, 많게는 4년치의 일감이 빽빽하게 쌓여 있습니다. 2029년에나 새로운 배를 지금 발주하면 받아갈 수 있는 상황밖에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 도쿠가 꽉 찼으니까 비싼 값치를 고객만 골라서 받겠다고 하는 배짱 장사가 가능해진 거죠. 이것이 바로 성과 상승의 핵심 원리고요. 실제로 2025년 내내 신조선가 지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과거에 저가로 수주했었던 물량들은 이제 거의 다 소진했고요. 지금부터 만든 배들은 모두 제값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값을 받고 파는 고수익 선박들이라는 거죠. 이 효과는 2026년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거고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만들어낼 겁니다. 실적이 찍히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날아가겠죠. 근거 두 번째는 트럼프 시대에 중요한 건 에너지 안보하고 LNG선의 수요 폭발이거든요. 2025년 들어가지고 미국의 에너지 정책이 다시 한번 요동을 쳤죠. 미국이 셰일가스라든지 LNG 수출을 더 늘리고 싶어 하는데, 반면에 유럽이라든지 아시아는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LNG 수입을 다변화해야 되거든요. 이 막대한 가스 실어나르는 건 바로 LNG 운반선인데요. 특히 이제 카타르 2차 발주가 마무리가 되면서 끝물인가 싶었지만 북미 쪽에서의 프로젝트들이 재가동이 됐고, 또 동유럽이라든지 동남아시아의 신규 수요까지 터지고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생산 설비 같은 해양 플랜트 시장까지 다시 열리고 있거든요. 해양 플랜트는요, 한 기당 수조 원이 넘는 잭팟입니다. 2026년 이 해양 플랜트 수주가 실적으로 찍히는 원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6년 조선업의 가장 큰 호재는 국제회사기구의 환경 규제로 인한 구조적인
어떻게 보면 강제적인 친환경 선박의 교체 수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꽉 찬 수주 잔고를 기반으로 한 성과 상승과 어떤 실적의 폭증, 거기에 카타르의 2차 발주, 또한 해양 플랜트 같은 대기 중인 추가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주가는 또 한 번 강력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대한민국의 조선은 이제 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서 돈을 쓸어 담는 수학의 시대에 진입했다. 지금이라도 이 거대한 황금배에 올라타는 것이 아마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매달 10일, 20일, 30일마다 경제 원탑에서 무료 유튜브 비공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강의가 진행된 지 불과 몇 개월이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1000여 분이 넘는 분들이 계속 정기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무료입니다. 이 무료 구독 안에서 제가 시황을 읽어드릴 거고요. 섹터 하나를 정해서 10배고 종목 말씀드릴 거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코인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부분들까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무료니까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수익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